기원전 30년 8월 12일 알렉산드리아 영묘 안 로마 병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섰을 때 3명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한 명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한 명은 무너지듯 주저앉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 황금 침상 위에 왕관을 쓴 여자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던 시녀 카르미온이 비틀거리며 여왕의 왕관을 바로잡았습니다. 로마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냐? 카르미온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왕에게 이 정도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을 끝으로 카르미온도 쓰러졌습니다. 이 장면은 2000년 전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남아있는 클레오파트라 최후의 순간입니다. 침상 위의 여자는 클레오파트라 7세,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습니다.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 3000년 동안 이어져 온 파라오의 역사가 멈추었습니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문명이 로마의 곡물 창고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요브라는 꼬리표와 함께 2000년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정말 남자를 유혹해서 나라를 망친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할리우드가 만들어 낸 이미지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새까만 눈 화장, 금빛 드레스, 압도적인 미모. 영화 속 클레오파트라는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모든 남자의 시선을 빼앗는 절세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원전 51년에 주조된 동전을 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옵니다. 매부리 코, 뾰족한 턱, 짧은 목. 현대의 미적 기준으로 보면 미인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대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남자가 이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공화정을 손에 쥔 독재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로마 동방 전체를 지배한 장군. 이 두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000년 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자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었고 보는 이를 압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퍼져나오는 무언가가 사람을 자극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역사가가 이 정도로 표현했다면 그 매력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소리에는 감미로움이 있었고 혀는 마치 여러 줄을 가진 악기처럼 어떤 언어로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아랍어, 에티오피아어 등 최소 9개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9개 언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외교란 결국 말로 하는 전쟁입니다. 통역을 거치면 뉘앙스가 사라지고 감정이 걸러지고 설득력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알아듣지 못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상대방의 모국어로 직접 농담을 하고 분위기를 읽고 감정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로마 장군에게는 라틴어로, 유대 사절에게는 히브리어로, 이집트 신관에게는 이집트어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능력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습니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2살의 나이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부하 장군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중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군이 이집트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작이었습니다. 약 270년 동안 이 가문은 이집트를 지배하면서도 철저히 그리스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어만 쓰고 그리스식으로 먹고 그리스인끼리만 결혼한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은 세금을 바치는 존재일 뿐 그들의 언어를 배울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270년입니다. 270년 동안 단 한 명의 왕도 백성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집트를 자기 나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배자이되 주인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식민지 총독에 가까운 태도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어를 배운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교양 취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백성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을 대등한 인간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어로 신전에서 기도하고 이집트 농민에게 직접 말을 걸었을 때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27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말을 알아듣는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은 것은 정치적 계산만이 아니라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원전 51년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나이 18이었습니다. 유언에 따라 10살짜리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공동 파라오라는 말은 좋게 들리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10살짜리 남동생이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실권은 남동생 뒤에 있는 3명의 남자가 쥐고 있었습니다. 환관 포티누스, 장군 아킬라스, 수사학 교사 테오도토스. 이 세 남자가 어린 왕을 꼭두각시로 앞세워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름뿐인 공동 파라오에 불과했습니다. 왕좌에 앉아 있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장식품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18세 여왕이 자기 궁전 안에서 점점 손님이 되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명령을 내려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는 빠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충성하던 신하들은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쫓겨나거나 아니면 아예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편이 매일 하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눈을 맞추며 인사하던 신하가 오늘은 눈을 피합니다. 그 신하가 내일이면 궁전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자신일 수 있다는 공포를 매일 안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3년을 버텼습니다. 18살부터 21살까지 3년 동안 클레오파트라는 이 공포 속에서 버텼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8년 결국 쫓겨났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왕좌, 자기 궁전에서 내쫓긴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시리아 국경 근처 사막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20살의 여왕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도 돈도 동맹도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소규모 용병을 모아 반격을 준비했지만 현실적으로 남동생의 정규군을 이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다 건너 로마에서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로마의 두 거인이 내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중해 전체를 뒤흔드는 전쟁이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패배하여 이집트로 도망쳐 왔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신하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폼페이우스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카이사르의 편에 설 것인가. 그들은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폼페이우스의 목을 잘라 바쳤습니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목을 받아 든 카이사르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이라 해도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비천하게 죽이다니.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신하들은 첫 수부터 틀린 셈입니다. 사막에 쫓겨나 있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카이사르의 알렉산드리아 도착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로마의 독재관을 직접 만나 자기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궁전은 남동생 쪽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정문으로 들어가면 그 즉시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경비병을 뚫고 카이사르의 방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박을 합니다. 카펫, 정확히는 아마포 자루 안에 자신의 몸을 말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충복 아폴로도로스에게 이것을 카이사르에게 선물로 전달하라고 시켰습니다. 경비병들은 선물 꾸러미를 검문하지 않았습니다. 카펫이 풀리면서 21살의 여왕이 쏟아져 나왔을 때 52살의 카이사르가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목숨을 걸고 적진 한복판에 자신의 몸을 던진 여자의 대담함이었을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평생 전장을 누빈 사람이었습니다. 갈리아에서 게르만 전사들과 싸우고 브리타니아 해협을 건너고 루비콘 강을 도강하며 내전을 일으킨 남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탄한 것은 얼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카펫에서 나와 흐트러진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눈빛으로 올려다보는 그 배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카이사르는 완전히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9개 언어를 구사하는 여자가 라틴어로 로마 정치를 논하고 이집트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자신이 왜 정당한 파라오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편을 들었습니다.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군대와 전쟁이 벌어졌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나일강에서 도주하다 익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실질적 지배자로 보기한 것입니다. 형식상 또 다른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공동 파라오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뒤에 로마의 카이사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무도 클레오파트라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카이사리온,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피와 로마 독재관의 피가 한 아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와 로마를 잇는 다리이자 이집트의 미래를 보장하는 보험이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들이 이집트의 왕좌에 앉아 있는 한 로마가 이집트를 함부로 삼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기원전 46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카이사르가 초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집트 여왕이 로마의 독재관을 홀렸다고, 카이사르가 이 여자 때문에 왕이 되려 한다고. 원로원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경계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존재 자체가 로마 공화정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이사르가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당한 것입니다. 23번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던 브루투스까지 칼을 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자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방패가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로마 한복판에 3살짜리 카이사르의 아들을 안고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이 순간에는 보호가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카이사르를 죽인 세력에게 카이사르의 피를 이은 아이는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한시라도 빨리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3살짜리 카이사리온을 안고 즉시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는 항해는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로마의 정치 상황은 혼란이었고 누군가 그녀의 배를 가로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아들을 가진 이집트 여왕은 누구에게든 이용하거나 제거할 가치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로 돌아온 클레오파트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그녀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공동 파라오였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독살이라는 설이 있지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4살짜리 카이사리온을 공동 파라오로 올렸습니다. 4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클레오파트라의 단독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약 3년 동안 그녀가 이집트에서 해낸 일들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나일강의 관계 시스템을 정비하여 농업 생산량을 높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확장하여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화폐를 개혁하고 세금 제도를 정비하고 이집트 경제를 안정시킨 것입니다. 신전을 건설하고 이집트 전통 종교 의식의 파라오로서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270년 동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어떤 왕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인 정복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집트의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안토니우스가 나타나기 전 약 3년의 공백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클레오파트라는 어떤 로마 남자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남자에게 기대어 살아남은 여자가 아니라는 증거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아무리 부유해도 혼자서는 로마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클레오파트라의 가장 큰 딜레마였습니다. 이집트의 독립을 지키려면 로마의 힘이 필요했지만 로마의 기대는 순간 이집트는 속국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은 뒤 로마는 3사람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른바 제2차 삼도 정치였습니다. 이 중 동방을 맡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기원전
41년 클레오파트라를 소아시아의 타르수스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안토니우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파르티아 원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지중해 세계에서 그 돈을 댈 수 있는 나라는 이집트뿐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곡물과 금을 원했던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금빛 선미, 자주색 돛, 은으로 만든 노를 가진 호화 바지선을 타고 키드누스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피리와 하프 소리가 강 위에 울려 퍼졌고 향료 연기가 강둑까지 번졌습니다. 강둑에 나온 시민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른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자기 배로 초대한 꼴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돈을 구걸하러 온 속국의 여왕이 아니라 대등한 동맹자로서 등장한 셈이었습니다. 이 연출 하나로 협상의 주도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용이나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외교였습니다. 만약 클레오파트라가 평범하게 가서 머리를 숙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돈을 원하는 만큼 뜯어내고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빠져들었습니다. 카이사르와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의 지성과 담력에 감탄한 것이라면 안토니우스는 그녀의 활력과 대담함에 매료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냥을 하고 알렉산드리아 거리를 변장한 채 돌아다니고 밤새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삶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일 밤 연애를 벌였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는 로마에 아내 풀비아가 있었지만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태양과 달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 클레오파트라의 계산은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카이사리온이 카이사르의 피를 통해 이집트와 로마를 잇는 달이었다면 이 쌍둥이는 안토니우스와의 동맹을 혈연으로 묶는 사슬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정치적 보험을 하나씩 추가한 셈입니다. 어머니이자 동시에 외교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는 떠났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그는 정치적 동맹을 위해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결혼했습니다. 안토니우스에게 이 결혼은 정치적 거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소식은 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갓 태어난 쌍둥이를 아는 채 이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남자에게 배신당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카이사르가 칼에 맞아 죽으면서, 두 번째는 안토니우스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여러분이 클레오파트라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카이사르에게 몸과 마음을 걸었는데 카이사르는 죽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안토니우스에게 같은 것을 걸었는데 안토니우스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두 번의 도박, 두 번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그녀를 단순한 유혹자와 구별짓는 지점입니다. 남자가 떠나면 자기 손으로 일어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없는 3년 동안 이집트를 더욱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기원전 37년 안토니우스가 돌아왔습니다. 파르티아 원정을 위해 다시 이집트의 돈과 곡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타비아와의 관계는 사실상 끝나 있었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이번에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요르단, 레바논 해안, 크레타 일부 등 동방의 영토를 이집트에 넘기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한 번 배신한 남자에게 다시 기대려면 이번에는 확실한 대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세게 빠진 남자의 어리석은 결정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안토니우스도 전장을 누빈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파르티아를 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이집트만이 그 돈을 댈 수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가진 카드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침대 위의 속삭임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 위의 칼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인이기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기원전 36년 안토니우스의 파르티아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4만 명의 병사 중 2만 명을 잃었습니다. 보급선이 끊기고 사막의 열기와 파르티아 기병대에 짓눌려 로마 군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패잔병을 이끌고 시리아 해안까지 겨우 도망쳐왔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리고
부상당하고 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에게는 당장 군복과 식량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달려온 것이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군복, 식량, 자금을 실은 배를 이끌고 직접 시리아 해안까지 온 것입니다. 로마의 아내 옥타비아도 뒤늦게 지원을 보냈지만 먼저 도착한 것은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안토니우스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이 안토니우스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는 옥타비아의 지원을 거부하고 클레오파트라 곁에 머물렀습니다. 로마의 아내를 버리고 이집트 여왕을 선택한 것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이 소식은 화약고에 던진 불씨가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누이가 모욕당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진심이었는지 정치적 계산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이 상황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를 로마를 배신하고 이집트 여왕에게 넘어간 남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기원전 34년 안토니우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른바 알렉산드리아 증여를 선언한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왕중의 여왕으로, 카이사리온을 왕중의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쌍둥이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에게는 아르메니아와 메디아를, 클레오파트라 셀레네에게는 키레나이카를, 막내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에게는 시리아의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로마가 피를 흘려 얻은 영토를 이집트 여왕과 그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장에서 죽어가며 지킨 땅을 로마의 장군이 외국 여왕에게 선물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들끓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로원에서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자신이 죽으면 로마가 아닌 알렉산드리아에 묻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 로마 땅이 아닌 이집트에 묻히겠다는 것입니다. 원로원은 분노했고 선전포고가 결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선전포고 대상은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의도적으로 전쟁의 대상을 외국 여왕으로 돌린 것입니다. 로마인끼리의 내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로마의 장군을 홀려 로마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어질 요브 클레오파트라 이미지가 바로 이 순간 만들어지기 시작한 셈입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해안 악티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 함대 230척이 옥타비아누스의 함대 400척과 맞붙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운명을 건 해전이었습니다. 수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우세했지만 안토니우스의 군함은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양측 모두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팽팽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60척이 갑자기 전선을 이탈하여 남쪽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로마 함대의 총사령관이 전장 한가운데에서 자기 함대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남겨진 병사들이 무엇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사령관의 배가 점점 작아지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함대는 혼란에 빠졌고 결국 항복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퇴각 중 하나입니다. 왜 클레오파트라는 도망쳤을까요? 겁이 나서였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전투가 불리해지는 것을 보고 남은 함대와 전쟁 자금을 보존하여 이집트에서 재기하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가 따라올 것까지는 계산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원한 것은 함대 보존이었을 뿐 사령관까지 전장을 이탈시키려 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군이 함대를 버리고 여왕을 따라간 그 순간 전쟁은 사실상 끝나버린 것입니다. 안토니우스는 이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병사들의 신뢰, 로마에서의 명예, 장군으로서의 자존심.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그는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항구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티몬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티몬은 아테네의 유명한 은둔자로 인간에게 환멸을 느껴 세상과 담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은신처에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집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 사절을 보내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순간의 클레오파트라를 보십시오. 여왕이나 외교관이 아니라 아이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자존심도 왕관도 이집트의 운명도 아이들 앞에서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협상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죽이거나 추방하면 고려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클레오파트라였다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함께 싸워온 남자를 배신했겠습니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곁에 있는 사람을 배신하는 것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1일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에 도달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병대가 전부 옥타비아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어서 함대까지 항복한 것입니다. 자기 병사들에게까지 버림받은 셈이었습니다. 악티움에서 병사들을 버린 장군을 이번에는 병사들이 버린 것입니다. 전장의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안토니우스에게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거짓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이 소식이 전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보낸 것인지 누군가의 착오인지 아니면 옥타비아누스 쪽의 공작이었는지 안토니우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칼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즉사하지 못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피투성이의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영묘로 옮겨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로마 병사가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밧줄을 내려 창문으로 안토니우스를 끌어올렸습니다. 피범벅이 된 남자를 여자의 힘으로 밧줄에 매달아 끌어올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플루타르코스는 이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광경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살려두려 했습니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데려가 개선식에서 사슬에 묶인 채 끌고 다니려 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 앞에서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 쇠사슬에 묶여 거리를 끌려가는 모습, 그것이 옥타비아누스가 원한 최종 장면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라오였습니다. 3000년 파라오 역사의 마지막 주인이었습니다. 사슬에 묶여 로마 거리를 끌려다니는 것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못한 일이었습니다. 무릎 꿇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12일 클레오파트라는 먼저 옥타비아누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토니우스 곁에 묻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즉시 알아챘을 것입니다. 병사들을 보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왕관을 쓰고 왕의 예복을 입고 황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다는 전설이 유명하지만 실제 사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독약이었을 수도 있고 독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는 순간 무엇을 입고 어떤 모습일 것인지까지 로마가 그녀에게서 빼앗지 못한 유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권리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리온을 찾아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카이사리온을 이집트 남쪽으로 도피시켰지만 붙잡힌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7살의 소년을 처형했습니다. 카이사르의 피를 이은 아이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자신이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권력을 잡았는데 카이사르의 친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첫 번째로 낳은 아이,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집트와 로마를 잇는 다리가 될 운명이었던 소년. 그 아이가 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쌍둥이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막내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는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의 전처가 이 아이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이후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딸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동맹국 마우레타니아의 왕 유바 2세와 결혼하여 여왕이 되었습니다. 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녀가 어머니의 피를 다음 세대로 이어준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혈통은 이 딸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일반 속주가 아니라 황제의 개인 영지로 삼은 것입니다. 원로원 의원은 허가 없이 이집트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곡물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3000년 파라오의 땅이 로마 황제의 개인 곡물 창고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곧 아우구스투스가 된 이 남자는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동방의 요부로 로마를 타락시키려 한 마녀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가 몰락한 것은 그 자신의 판단 실패가 아니라 이집트 여왕의 유혹 때문이라는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 서사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클레오파트라를 변덕스러운 요부로 그렸고 할리우드는 섹시한 판무파탈로 만들었습니다. 교과서에서조차 그녀는 미모로 로마를 흔든 여왕 정도로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혀 다른 인물이 보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9개 언어를 구사하며 통역 없이 외교를 수행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나일강 관계를 정비하고 화폐를 개혁한 행정가였습니다. 270년 만에 처음으로 백성의 언어를 배운 지도자였습니다. 스레번의 위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일어선 생존자였습니다. 내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왕관을 내려놓지 않은 파라오였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무기가 외모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것은 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담력이었고 언어였고 끝까지 무릎 꿇지 않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클레오파트라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묻혀있던 역사 속 진실을 꺼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한 명의 역사가 왜곡한 인물을 찾아가겠습니다.